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진입을 명령했습니다. 평화 유지 명목을 들었는데 미국 등 서방은 침공 시 초강경 경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와 대장동 의혹 연관성을 주장한 민주당을 향해 악마적 편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해석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기축통화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이재명 후보 발언이 논란으로 이어지자 민주당은 정경련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기축통화가 뭔지도 모르냐고 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업체에서 직원들이 산업용 세척제에 중독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 전 일어난 사고와 같은 업체의 제품이었습니다. 개학을 일주일에 앞두고 교육부가 전면 등교를 사실상 철회하고 2주 원격 수업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의 결정을 맡긴 것이어서 학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배수관이 터져 4,000세대의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법인카드를 아내가 썼다는 건 과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와 안철수 후보가 대선 완주 의지를 다지는 속내를 따져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친러시아 우크라이나 분리 지역 두 곳에 독립을 선언하고 군사 개입을 공식화함으로써 전후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비난해온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8년 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상황과 판박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혜림 기자가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방은 러시아가 침공의 명분을 쌓고 있다고 분석해왔습니다. In terms of the disposition of Russian forces, is that they are in fact getting prepared for a major attack on Ukraine. 친러방군의 포격 도발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병력 19만 명을 배치한 터라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바스 15km 앞까지 집결한 부대도 있습니다. Конечно ж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здесь стало небезопасно находиться. Последние 2 ночи были достаточно жаркими. 전면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동시에 크림반도 합병 전략도 구사하고 있습니다.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изнать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уверенитет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8년 전에도 크림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뒤 평화 유지군을 보냈고 주민 투표를 통해 크림반도를 가져갔습니다. 교민 60여 명은 출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불안한 부분은 조금 더 강도가 더 높아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유럽 쪽으로 잠시 한 달이든 2달이든 일단 나가 있으려고요. 미국은 키예프에 있던 대사관을 폴란드로 옮겼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단 하나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즉각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최악의 상황, 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우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푸틴이 서명한 지 3시간여가 지나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무역과 금융, 투자까지 꽁꽁 묶는 경제 제재안입니다. 바이든은 진입명령이 침공으로 이어지면 전례 없는 제재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긴급 요청한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대사는 푸틴을 향해 시간을 되돌리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He calls them peacekeepers. This is nonsense. We know what they really are. EU와 나토는 푸틴의 결정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정전협정을 위반한 거라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민의 단합과 서방의 지원을 동시에 촉구했습니다. Ми давно і до всього готові. Але причин для вашої безсонної ночі немає. 전쟁을 피할 신락 같은 기대도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 외교부는 모레 예정했던 외교장관 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한 영토 분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미국 역시 한 채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우크라이나 사태의 역사를 신은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04년 이후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면 러시아로선 적자는 위협입니다. 나토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군기지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А вы требуете от меня каких-то гарантий. Вы должны дать гарантии. Вы. 옛 소련을 그리워하는 푸틴 대통령의 목표에도 어긋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선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나토 가입은 주권 국가, 우크라이나가 정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나토 동맹국들이 결집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유럽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거라고 판단합니다. 친러 반군에 대해 군사적인 지원을 러시아가 계속하는 건 돈바스 정전협정 위반이기도 합니다. The reality was that those separatists were backed by and in many cases supported by the presence of Russian forces already on the ground over the last 8 years. 옛 소련 국가들의 끊임없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러시아와 이를 저지하고 외연을 확장하려는 나토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전면전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발 정세 불안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증시는 무려 10% 이상 폭락했고 글로벌 증시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산업부 박상현 기자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군 진입 소식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1.35% 하락했고 니케이 항생지수 등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하락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정세 불안은 고유가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었는데 120달러대로 치솟을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오르면서 올해 51일 동안 무역수지 적자도 65억 달러에 이릅니다. 지정학적 불안 요인은 최근 안정적인 우리 수출 성장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실물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재 가격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철광석 가격이 3달 만에 40% 올랐고 니켈과 알루미늄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유가, 원자재가 급등으로 경제 충격이 우려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막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원자재라든지 러시아의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거든요. 우크라이나발 전쟁 공포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이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대선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유착 의혹 근거로 제시한 녹취록이 이른바 악마의 편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녹취록에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라는 대목이 있고 이 대목을 들어서 민주당은 윤 후보를 공격했는데 그 위에 나오는 말을 다 보니까 발언의 맥락이 민주당의 주장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해석의 차이라며 다시 반박했는데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김보건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그제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일당의 흑기사라며 김 씨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윤 후보가 직접 언급된 두 문장을 포함한 6줄 외엔 전후 맥락이 모두 가려진 채였고 이재명 후보도 이 부분만 갖고 TV토론에서 윤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그런데 민주당이 가렸던 앞뒤 부분을 국민의힘이 입수해 공개하면서 다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김만배 씨는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된 양승태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곧이어 윤석열은 대법원장님 회복하지 않는 한 법조에서라고 하자 동석자가 그니까 판사들이 싫어하잖아요 라고 맞장구를 쳤고,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발언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윤석열 후보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뒤 양 전 대법원장 등 전 현직 판사들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지휘해 11명을 기소했습니다. 당시 대화 시점인 2020년 10월은 이른바 추윤 갈등이 최고조였는데 윤 후보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사법부에 미운 털이 박힌 윤 후보가 불리할 거란 주장을 한 겁니다. 이어서 김 씨는 위험하지 않게 해란 당부를 받았다고 전했는데, 맥락은 양 전 대법원장의 당부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일부만 공개했을 때는 윤 후보의 말처럼 보이게 됩니다. 야당은 민주당이 윤 후보와 관련 없는 녹취록을 악마히 편집해 대장동 의혹에 윤 후보가 연루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독일 나치의 괴벨스식의 선동에 나선 겁니다.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취해질 것입니까? 이에 대해 우 총괄 선대본부장은 조작이 아닌 해석의 문제라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TV토론에서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발언을 두고도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도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므로 나라 빛내는 걸 너무 겁낼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축통화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같은 나라를 말하는데, 이 후보가 갑자기 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경제 문제에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느냐면서 기축통화국 편입론을 펼쳤습니다.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축통화는 국제결제의 기본 화폐로 발행국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 외교적 영향력까지 감안합니다. 한국은행은 경제용어사전에서 기축통화를 미국 달러화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환상품 시장에서 원화 거래 비중은 2019년 기준 2%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전경련 주장을 바탕으로 한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경련은 오늘 설명 자료를 내고 유로화, 엔화, 위안화처럼 원화도 IMF의 통화 바스켓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IMF 통화 바스켓은 기축통화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국제적인 통화로서 유통되는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축통화로 역할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후보는 나라 빚을 더 늘려도 된다는 근거로 기축통화국 편입론을 얘기했는데, 전경련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통화 바스켓 편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 주장과는 선후 관계가 정반대입니다.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어도 국가 부채가 너무 많으면은 그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야당은 아는 척하려다 망신을 자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대선 최고의 똥볼을 찼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최입의 공정시장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는 의미라며 말꼬리 잡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유세 현장에서도 후보들의 기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 경기 지역을 돌면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SNS로는 친문 진영을 향한 반성문까지 올리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황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선물한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 즉시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소상공인의 아픔과 생활이 설레했습니다. 어제 통과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부족하다며 지역화폐 형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제가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긴급 추경이든 긴급 재정명령이든 반드시 마련해가지고, 어제 TV토론에서 지역화폐 지급을 비판한 심상정 후보를 향해선 무식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소비 쿠폰 줘서 그거 다 써라 하면 가는 길에 30% 더 쓴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는 첫 유세에서만 경제 29번, 미래 8번을 언급했는데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유세 전략을 반영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사드 배치 등의 공약이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그 사람은 진짜 못 알아듣더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평화가 곧 밥입니다. 안보 포퓰리즘. 이거 옛날 북풍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청풍하고 똑같잖아요. SNS에는 친문 진영을 향해 2017년 경선 때 지지율에 취해 살짝 마음이 흔들렸다며 과도하게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판했다는 반성문도 올렸습니다. 이 후보는 탈모 건강보험 지원 등이 담긴 정책 공약집도 발간했는데 공약 사업엔 최대 350조 원 재정 투입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충남에서 전북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벨트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을 좌파 혁명 이론에 빠져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민주당 사람들과는 협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의 유세는 황선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로 환호를 유도합니다. 윤 후보는 당진과 서산, 홍성에 이어 이곳 보령까지 서해안 벨트를 따라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충청이 잘 되는 게 곧 나라 전체가 잘 되는 일이라며 교통망 확충을 통한 경제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을 좌파 혁명 이론에 빠진 사람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좌파 혁명 이론에 빠져 있는 이 소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며 소수가 이권을 챙긴 부정부패라고 공격했고 민주화 투쟁력이 떨어질까 봐 민주당이 광주 쇼핑몰 유치를 반대했다며 이게 진짜 민주화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인 몇 명 평생 국회의원 해먹으라고 우리가 민주화를 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 인사들과는 협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합리적인 협치를. 충남에 이어 군산과 익산을 찾은 윤 후보는 내일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에서 국민통합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첫 지방 일정으로 고향인 부산을 찾았습니다. 기존에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권교체 대신에 오늘부터는 적폐교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차별화하고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걸로 봐야 할 겁니다. 안 후보의 이런 의지는 어제 토론에서도 분명히 확인됐죠. 문제는 좀처럼 반등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지율입니다. 보도에 이광희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의 4번 타자가 되겠다며 야구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마, 고마해라! 마이 못다 이가!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도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지만 거대 양당 후보 당선은 적폐 교체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정권 교체만 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제 TV 토론에서 윤 후보 답변 중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이유를 묻자 윤 후보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 정도는 알 줄 알았습니다. 어젠 실력의 반밖에 안 썼다며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실력 반밖에 안 썼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긴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부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유세차에 올라 단일화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같이 단일화를 좀 해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보자라고 하는 희망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용하고 저희 표를 빼가려고 하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면 저희들은 국민들께서 올바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안 후보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단일화 하자고 하신 분도 안철수 대표,
중간에 단일화 안 하겠다고 선언하신 분도 안철수 대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된다.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된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개학을 일주일여 앞두고 학교와 학부모가 비상입니다. 이 교육부가 3월 전면 등교 원칙을 사실상 철회하고 2주 원격 수업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의 결정을 맡긴 것이다 보니까 학교는 혼란스러운데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꼬마들이 자가검사 키트를 받아 가방에 넣습니다. 주 2회 자가검사 후 등교가 권고되면서 유치원에서 미리 키트를 나눠준 겁니다. 일주일에 2번 집에서 하고 나서 검사를 하고 나서 등교하면 돼요. 알겠어요? 네. 아이들을 맞을 학교는 급식실 청소가 한창입니다. 방역당국이 하루 환자 27만 명 발생을 예측한 유행의 정점은 3월 초. 마침 개학과 겹쳐 비상입니다. 3월 한 달 내내 학교는 학교 내에 확진자와 격리자가 급증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육부는 전면 등교 원칙을 사실상 철회하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2주간 원격 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아청소년 확산세 증가에 따라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상황이 출구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오미크론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 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유행 정점 후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 현장의 방역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업체에서 직원들이 산업용 세척제에 중독돼서 급성 간 이상이 나타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창원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었는데 두 업체 모두 같은 곳에서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15일부터 부품 세척 공정 등에서 일하던 직원 3명이 급성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한 직원은 간 수치가 정상보다 25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얼굴이 노래지고 있고 눈도 노래져 있고 간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제 간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오고. 최근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업체에서도 직원 16명이 세척제에 중독됐는데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중독 사고가 난 두 곳 모두 같은 업체에서 세척제를 납품받았습니다. 화천업체 맞습니다. 사람 불층에 따라서 조금 구성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게 들어가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납품업체와 세척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근로자 3명이 중독된 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요즘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경쟁도 치열한데요. 이 전기차 모터를 만드는 국내 업체 사이에서 산업 스파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업체 회장의 아들이 경쟁업체에서 병역 특례자로 근무한 뒤에 무더기 이직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이성진 기자가 전후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전기차 모터 제조업체입니다. 2017년부터 갑자기 연구원 등 직원 14명이 경쟁업체로 이직했는데 업체 측은 이 과정에서 경쟁업체의 기밀 자료가 유출됐다고 주장합니다. 오토마토 찍힌 프린트물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원본 엑셀로 만든 파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업체 측은 2012년부터 3년 동안 근무한 병역 특례자 A씨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경쟁업체 회장의 아들인 A씨가 사실상 산업 스파이 노릇을 한 뒤 지금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희망 부서도 모토 개발팀이었습니다. 퇴직한 이후에 2017년도서부터 저희 직원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업체 측은 회장 아들의 병역 특례 근무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이직자 14명은 새로 채용한 200여 명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며 허위 의혹 제기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술이 뭔가 자료가 넘어온들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핵심 기술을 둘러싼 산업 스파이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앞 공사 현장에서 배수관이 터져서 4,000세대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서 영하 10도가 전망됐는데 복구 작업은 새벽에나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한가운데 도로에서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흘러내린 물이 주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오후 4시쯤 대형 배수관이 터졌습니다. 물이 막 솟구 쳐나와서 막 나온다 물더니 여기서 비로 물을 다 쏟아 내리더라고요.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해 집안 조사를 하던 중 배수관을 건드려 파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안조사 한다고 척하다가 저희 관을 건드려가지고 이 사고로 대치 1, 2단지 아파트 등 4,100여 세대와 일원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온수와 난방이 모두 끊겼습니다. 온수 난방 다 안 됩니다. 아까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찼습니다. 다 놀랬죠, 다 놀랬죠.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복구 작업은 새벽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역난방공사는 복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 선거 현수막에 걸려있던 가로등이 강풍에 쓰러져서 차량 2대가 손상됐습니다. 차주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데 지자체와 선관위 측은 서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밑단이 부러진 가로등이 도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습니다. 바로 옆엔 뒷유리창이 깨진 흰색 SUV 차량이 서 있습니다. 건물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제가 유리를 이렇게 붕 뜨는 느낌으로 쿵. 대선 후보 홍보 현수막 3개가 걸려있던 가로등이 강풍에 부러지면서 도로를 달리던 차량 2대를 덮친 겁니다. 차주는 날벼락을 맞았지만 보상받긴 쉽지 않은 상황. 지자체는 선거 현수막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지적지 걸잖아요. 바람이 이게 심한 파식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실정도로 선관위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책임을 선관위는 후보마다 게시할 수 있는 홍보 현수막 개수는 제한하지만 게시 장소나 방법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눈에 잘 띄는 소위 명당엔 선거 현수막이 물리기 일쑤입니다. 제대로 묶지 않아 밑으로 쳐진 현수막은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현수막이 그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을 때 시야를 가리는 경우를 좀 무질서하게 걸린 일부 선거 현수막이 도시 미관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서 뇌물을 받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도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입니다.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아들을 통해 세금을 뺀 2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봤습니다.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넣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상황.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요?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알선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을 특정하지 못한 채 상상과 추측만으로 기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배임과 뇌물공여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횡령,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습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으로 거명된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처분은 대선 이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치솟는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가 배달비 공개 카드도 꺼내들었죠. 이번 주부터 배달 플랫폼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격이 공개되는데 과연 치솟는 배달비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소비자탐사대 윤서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각자 주문한 음식을 가져갑니다. 얼굴은 잘 모르지만 같이 음식만 나눠 갖고 음료, 내장과 디저트 등 59,800원어치 4인분의 배달 음식을 4명이 공동 구매한 건데 배달비는 5,900원. 같은 주문을 따로 할 때보다 배달비는 1,000원이 적은 데다 이마저도 나눠내니 소비자 입장에선 일거양득입니다. 단건 배달비가 10,000원대까지 올라가자 공동 구매 등으로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주문 후 포장 음식을 직접 가서 받아오거나 아예 간단한 음식은 집에서 만들어 먹자는 배달 음식 끊기까지 퍼집니다. 배달비 부담에 음식값을 올리는 식당도 속출하는데 사실 같은 음식 가격을 못해서 정작 수입은 그대로라는 배달 기사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500만 원, 600만 원 버는 건 아니에요. 비 오고 좀 앞조건 돼야 500원 더 받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음식점과 배달 기사까지 모두 남는 게 없다는 배달비. 치솟은 배달비는 도대체 누구에게 간 걸까? 평일 점심시간 배달료는 얼마로 책정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대를 달리해 배달했더니 3,000원대 기본 배달료에 거리와 배달 시간, 날씨 등에 따라 갖가지 할증이 붙습니다. 배달 앱으로 주문한 치킨 한 마리 값에 기본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외에 고무줄 배달비가 더해지다 보니 배달 음식 가격이 뛰는 구조입니다. 거대 플랫폼 업체들이 최근 단건 배달 판촉 행사를 중단하면서 배달비 급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데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이후에는 소비자나 음식점 사장님들 쭉 벗어나서 영업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배달 수수료 공개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가비돼버린 배달 중개 플랫폼 가격 규제는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많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윤서아입니다. 예, 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당에서 홍연주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여당 서주민 반장 준비한 설명서부터 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건 먹은 자가 범인이다입니다. 자, 먹은 자가 범인이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예, 누가 한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이죠. 돈을 먹은 자, 작물을 나눈 자가 범인입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아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법인카드 문제는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자, 그럼 법카 횡령 의혹의 범인이 누구냐? 이 후보 논리대로라면 결국 집으로 배달된 음식을 먹은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이 후보 집에 음식이 배달된 건 분명한데 집 안에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누가 먹었는지 확인은 덜 된 거 아닌가요? 예, 네, 먼저 음식 배달을 지시한 배모 씨와 7급 공무원 A 씨의 대화를 다시 한번 보시죠.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A 씨는 당연히 김혜경 씨가 먹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먹는 모습을 본 건 아니죠. 이 김 씨도 대국민 사과 때 이걸 누가 먹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포괄적인 사과만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혜경 씨 집으로 음식이 배달됐고 거기에 또 경기도 법인카드까지 동원이 됐는데 김혜경 씨 외에 다른 사람이 먹었다고 보는 것도 또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봐도 이 김혜경 씨 지시 없이 음식을 이 집 앞에 배달할 이유는 조금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도 들으니까 이 후보가 직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문제가 터지면 다 직원 잘못으로 떠넘긴다. 이런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김혜경 씨는 경기지사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죠. 이 당연히 최종 책임은 이재명 후보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배 씨를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한 것도 이 후보 본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후보와 김혜경 씨는 포괄적인 사과만 하고 직원 관리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만 인정하고 법적 책임은 피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죠. 하지만 배 씨에게 부인 개인 비서 역할을 맡겼다는 의혹은 아시는 것처럼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2012년 이 성남시 의회 회의록을 한번 보면 이 당시 행정기획국장이 배 씨의 업무가 이 사모님 수행이다라는 취지로 인정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택을 수시로 오가면서 배우자 비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남시장부터 11년간 사실은 배우자에게 비서실을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 법적 공방으로 번질 경우에 대비해서 도의적 책임까지만 인정하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야당 설명서로 넘어가 볼까요? 예, 제가 준비한 건 안철수 완주의 셈법입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오늘도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 지금 뭐 지지율이라든지 구도를 본다면 완주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안 후보 지난 10년간 단일화만 3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벗고 싶어하는 이미지가 바로 철수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먼저 단일화를 제안했다가 먼저 또 철회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물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선거 막판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로 결집하고 있고 TV토론에서도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안 후보가 반전 모멘텀을 만드는 것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쪽 얘기로는 그동안 이 공동정부 구성 같은 뭐 이런 걸 놓고 물밑에서 좀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제안을 다 거부하고 굳이 완주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의아하긴 해요, 사실. 예, 뭐 안 후보 쪽에서는 펄쩍 뛰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10% 득표하지 못하면 선거 비용 문제 이것도 지금 큰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지지율이 쭉 떨어져서 6%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수치가 그대로 대선 득표율로 이어진다면 수백억 원의 선거 비용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쓰고도 완주하겠다는 건 이 돈을 일종의 투자금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투자금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대선 이후의 상황까지 보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만약 윤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가 여소야대라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혼란에 빠질 수 있겠죠. 그런 틈 속에서 다음 총선을 노려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야당이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안 후보로서는 야권 지형 전체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끝내 단일화가 무산돼서 야권이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면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입지가 얼마나 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완주한다는 것은 대선 이유를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의 가설로 볼 수 있겠지만 당선이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로 완주를 선언한 걸 해석해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안철수 후보 부산주세장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등장해서 이 단일화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홍현주 기자 보기에는 단일화 가능성이 얼마나 남았다고 봅니까?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일단 어제 오늘 양측 사이에서 아무 접촉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안 후보는 그동안 주장했던 정권 교체를 거둬들이고 적폐 교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데 국민의힘도 적폐로 규정한 겁니다. 물론 윤 후보가 전격적으로 여론조사를 수용하거나 안 후보가 멈춰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가능성 좀 낮아 보입니다. 어렵겠습니다만 퍼센트로 본다면 몇 퍼센트 정도로 보면 될까요? 현재로서는 좀 10% 미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홍현주 기자는 10% 미만으로 전망을 했는데 어쨌든 뭐 남은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정치, 특히 대선 국면의 일주일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첫 해만 해도 드라이브스루 졸업식이 눈길을 끌었죠. 코로나 3년 차 이제 교정에서의 졸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사진관에서 기념사진 남기는 게 하나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송민성 기자가 코로나 시대 졸업식을 담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사진 스튜디오. 학위복을 입은 학생이 지인들과 졸업을 자축합니다. 동생이 언니한테 졸업 축하해 한 번만 해줄게요. 언니 졸업 너무 축하해. 고마워. 코로나19 확산으로 졸업식 행사가 제한되면서
친구끼리 따로 모여 기억을 남기는 겁니다. 졸업식에 직접 가는 대신 이렇게 학위복을 따로 빌려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파티처럼 촬영을 즐기시는 문화가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나마 학교에서 열리는 졸업식은 동영상 중계. 학위증을 받는 모습도, 과 동기들끼리 우르르 단체 사진을 찍는 장면도 캠퍼스에선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모두가 모일 수는 없지만요. 또 축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에 335 모여 캠퍼스 여기저기에서 마지막 추억을 새깁니다. 마스크 끼고 좀 거리두기 제한 유지하면서 찍는 거에 만족하는. 성인들에겐 졸업식 특수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는 6시에 나갔어요. 얼마나 보이는데 떠나서 제 겁니다. 했으면 바글바글 했었어요, 사람이. 언제쯤 코로나19 이전 정겨웠던 졸업식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지.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55주년을 기념하면서 앨범을 냈습니다. 마치 무협 영화 주인공처럼 변신한 뮤직비디오도 공개했는데요. 노래 제목부터 우리가 아는 나훈아 씨를 떠올리게 합니다.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갑옷을 입고 오래된 검을 집어드는 나훈아 씨. 검을 휘두르고 땅을 구르며 액션 연기를 펼치고 인간들의 시간을 빼앗는 마왕과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신곡 맞짱은 무심히 흘러가는 세월에 맞서보지만 결국 지고 마는 인생의 허무함을 담은 곡으로 최신 시각효과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판타지 무협 장르의 뮤직비디오가 눈길을 끕니다. 신곡 7곡을 담아 55주년 기념 앨범을 오늘 공개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던 지난 2020년 테스형으로 유튜브 K-팝 인기 뮤직비디오 2위에 오르며 신드롬을 일으킨 지 2년 만입니다. 나훈아 씨를 보면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일이다라는 걸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MZ 세대 코드에 맞게 여러 가지 그래픽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전 연령대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15년 만에 TV 출연과 지난해에는 대규모 콘서트를 열며 75세의 나이에도 활발히 활동 중인 나훈아 씨. 이번 앨범도 국민들을 위로하고 공감을 이끌어내 테스형의 신드롬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국내 스포츠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구 대표팀은 선수들의 연이은 확진에 출국 당일인 오늘 대회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남자농구 대표팀이 월드컵 아시아 예선 대회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예비 엔트리까지 포함해 24명의 선수 중 확진자와 부상자까지 15명이 이탈한 상황에서 농구협회는 정상적인 대회 출전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가 어제 연습 경기까지 치른 만큼 추가 확진의 가능성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회 출전 포기로 필리핀에서 치를 예정이던 예선 4경기는 몰수패 처리됐습니다. 오늘만 17명이 추가 확진되며 총 108명의 확진자가 나온 프로농구는 결국 리그 종료 일정을 3월 29일에서 4월 5일로 연기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좌우하는 스프링 캠프를 진행 중인 프로야구도 노심초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7일 하나와 함께 훈련 중인 류현진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0명의 하나 선수가 추가로 나왔고 NC에서도 9명의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선수와 코칭 스태프를 포함해 총 4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열흘 만에 리그를 재개한 여자 프로배구에선 한국도로공사 선수들이 마스크를 쓴 채 경기를 펼치는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20년 전 권영길 당시 민노당 대선 후보가 TV토론에서 던진 이 질문은 국민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덕분에 진보 정당으로는 획기적인 득표를 했죠. 그런데 그 말은 원전이 따로 있습니다. Are you better off than you were 4 years ago? 레이건 후보가 카터의 4년 경제 실정을 꼬집은 이 말은 미국 TV 토론에서 가장 멋진 코멘트로 평가받습니다. 상대 공격을 시종 부드럽게 받아넘기는 여유와 위트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죠. 카터가 그의 복지 공약을 거칠게 몰아붙이자 미소 지으며 한마디 합니다. There you go again. 4년 뒤 TV 토론에서는 73살 고령이 이슈가 되자 절묘하게 응수에 폭소를 자아냈죠. I am not going to exploit for political purposes my opponent's youth and inexperience. 어제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이 벌인 첫 법정 TV 토론의 주제는 경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거친 네거티브 공방에 빠져들면서 국민과 나라의 살림살이 토론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앞선 두 차례 토론에서 삼가던 배우자 의혹들이 도마에 올랐고 서로 말 바꾸기와 거짓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대장동 의혹에 이르러선 25년 TV 토론 사상 최악의 장면들을 쏟아냈습니다. 녹취록을 그대로 직접 화법으로 인용한 대목은 마치 거리의 드자비질에서나 들을 법한 엄포를 방불케 했습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윤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를 거론해 맞서면서 두 후보의 낯뜨거운 난타전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한번 그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 후보님. 끝까지. 그런데 이 말이 나온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녹취록의 앞뒤 맥락이 다 공개되면서 악마의 편집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으라고 한 말이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법관들의 타깃이 되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멀쩡한 말의 앞뒤를 잘라 국민을 농락하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려 했다는 의심을 100번 사고도 남을 일인데도 민주당은 해석의 문제일 뿐이라며 입을 닦았습니다. 링컨은 상원 의원 선거 합동 연설회에서 숙적으로부터 두 얼굴의 이중 인격자라는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얼굴이 둘이라면 이 못생긴 얼굴 갖고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고급스러운 유머와 위트까지는 기대도 안 합니다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회라면 적어도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잘못한 건 잘못됐다는 기본적인 상식만큼은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 토론회에서의 거짓말이 법정까지 가는 일이 종종 있긴 합니다만 그 전에 국민들 마음 심란하게 만드는 장면은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1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차마 못 보겠습니다. 였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추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보통 이맘때보다 7도나 더 낮겠습니다. 한파특보도 여전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청주와 대전이 영하 8도, 전주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이 이렇게 춥다 보니 난방이나 온열기기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사용하실 때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날이 매우 건조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역의 눈은 내일 아침 이전에 그치겠습니다. 그때까지 1에서 3cm 정도가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는 금요일부터 풀릴 것으로 보이고요.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2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